그리고 이 페미니즘 정치가 실제로 실현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후보로 나오고 나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왜 페미니스트로 나왔냐 였어요. 지금까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서울시장 후보 중 누구도 페미니스트 이 5글자만 가지고 그 후보로 뛴 사람이 없었고 지금 정치인 중에서도 사실은 본인을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심상정. 그런데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정치인이 등장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좀 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선거 후보를 마치고 나서 후보를 끝내고 나서 더 많이 바빠졌어요. 기자분들을 만나고 언론사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신재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뭐냐? 그리고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냐?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그리고 사실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하나의 오해 중 하나입니다. 페미니즘의 가장 중심 가치는 여성 우월주의이기 때문에 남성을 성차별하고 여성을 더 우월하게 두려는 어떠한 사상이다라는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페미니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남성이나 여성을 성대립시켜서 어떠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자라는 것이라기보다는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에 끊임없이 뿌리박혀 있었던 성차별과 성폭력 그리고 가부장제를 없애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대의 2018년도에 한국 남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는 성차별 아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억압받아 왔습니다. 남성 또한 가부장제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사회가 요구받아왔던 남성 성이 있고, 여성 또한 사회의 여성으로서 안전과 이 성폭력과 성차별에 계속해서 이 불안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사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다 행복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여성과 남성을 구분짓는 그 이분적 성 구분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혹은 성소수자든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이것에 관련한 혹시 많은 질문들과 혹시 문제 제기가 있으시다면 이따가 질의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무튼 이 페미니즘 운동들이 시작되고 나서 이른바 리버럴이라고 불리는 페미니스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어떻게 법을 바꾸냐의 문제였습니다. 입법부로 들어가서 의원이 되어서 실제로 권력을 잡아서 법을 바꿔내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억압받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그 여성운동 진영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국회에 과반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들은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1951년에 해방 이후 첫 선거를 가졌었죠. 다른 나라 해외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페미니스트들이 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방 이후 바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졌어요. 이 첫 선거를 들여다보면 전체 이 후보자가 590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여성이 18명을 차지합니다. 한 3%가량이 후보자로 나와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 과연 51년도 첫 선거 때보다 얼마나 더 많이
권력에서, 국회에서, 의회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졌나를 저는 이제 들여다봐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사회가 더 빨리 성평등한 정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 때도 제가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페미니즘이냐? 다음에 그 질문 받았던 것이 신지혜는 왜 정치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저는 2016년도에 녹색당의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성평등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건 제 동네에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들 때문이었습니다. 양림교회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 곳곳은 개발과 성장을 중심으로 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밖으로 몰려나고 있죠. 2016년도 당시에 제가 마포구 망원동에서 할머니분들이랑 같이 사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망원동에 5평 정도 되는 쪽방촌이 있거든요. 그게 거의 다가구 주택처럼 지어진 집인데 71년도에 지어진 94세대짜리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 주택에서 그 주택이 지금 한 3분의 2가 그때 당시 한 3분의 2가 비어져 있었고 3분의 1, 한 30가구 정도의 할머니분들이 모여 살고 계셨습니다. 한 20년 넘게요. 저희는 그 바로 옆에서 청년 지역 활동들을 좀 진행하다가 어르신들이랑 함께 사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 그 5평짜리 쪽방을 3개를 빌려서 저희가 그 집들을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한 집당 리모델링을 할 때 한 2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 200만 원도 저희한테는 큰 투자 돈이라 들어갈 때 저희가 저희가 여기 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리모델링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걱정 마라. 내가 여기 재개발된다고 얘기했던 걸 90년대부터 들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재개발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 재개발이 되면 우리 여기 다 70, 80만 사람들 다 여기 들어 누워가지고 재개발 못하게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2년 뒤에 갑자기 재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할머니들의 맨 처음 말씀과는 다르게 나이가 너무 많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하나도 대응하지 못하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쫓겨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르신 한 분은 돌아가시고 지금 쪽방촌에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서울에 다시 살지 못하고 다 경기도, 수원, 인천 뿔뿔이 흩어지셨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구나.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이웃들과 친구들과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꿈은 이루어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저는 정치를 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가 바랬던 것도 다 이런 것 같아요. 제 일상을 바꾸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소수자든 모두 함께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이 가난한 자일지라도 소외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세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정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뛰면서 제가 더 정면적으로 내걸고 싶었던 것은 계속 나오지만 페미니즘이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여성 혐오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 정면적으로 등장했죠. 사실 여성 혐오라는 단어는 옳은 말은 아닙니다. 미소진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더 옳다고 봐야 하는데 그때 이후로 한국 사회는 굉장히 여성주의, 성평등 의제가 뜨거운 감자처럼 다뤄져 왔어요.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뭐가 있었죠?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검은 시위가 있었고,
넥슨을 규탄하는 시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미투 운동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불법 촬영물 규탄 시위도 있고요. 여러 뜨거운 의제, 여성들의 목소리가 지금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정치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응했나? 서지현 검사가 그렇게 그 JTBC에 나와서 그걸 고발한 이후에 실제로 검찰은 개혁되었나? 불법 촬영물을 없애달라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실제로 지금도 들어가 볼 수 있는 그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들이 삭제되거나 혹은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끔 경찰이 단속하고 있는가, 법이 개정되고 있는가, 사실 다 깜깜 무소식이죠. 저는 여기에서 그 시민분들이 그리고 여성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낄까봐 더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치인데 혹시나 정치 환멸만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녹색당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와서 제가 뛴다면 가장 값지게 쓸 수 있는 일은 바로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서울시장이 입법 권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광역단체장으로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낸다면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잠깐 제 첫 출마 출마 선언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강한 눈빛을 보내고 있긴 한데요. 제가 왜 이 강하게 이 눈빛을 보내고 있냐면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 찍는다고 마스카라를 했어요. 마스카라를 오랜만에 하니까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눈이 아파서 이 강력한 눈빛이 나왔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인류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사실은 통원회사에 세금을 갖다 바치려는 당신의 그 꼼수를 막고 건물에 쏟을 돈을 사람 사이에 흐르게 만든 그 서울시장 꼼수. 당신들이 미세먼지 문제 앞에서 중국탄, 우리탄 하며 말만 앞세우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실행해서 천만 서울 시민이 맘 놓고 숨 쉴 수 있는 하늘을 되찾아온 바로 그 서울시장 꼼수입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비용 절감을 노래 부르며 사람들을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았던 걸 반드시 후회하게 만든 그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저는 당신이 지방을 책시켜서 서울에만 쌓아온 그 돈의탑을 무너뜨리고 연방개정 지역통권 헌법 개헌을 앞장서서 외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안에서만 정치 싸움하는 당신과는 달리 지구적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서 200개의 전세계 녹색당들과 손잡을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성소수자들이 국가를 위협한다는 당신의 그 망상을 가볍게 뛰어넘어 LGBT를 비롯한 모든 소수자들이 산속에서 자기를 당당하게 드러내도록 함께 싸울 그 후보입니다. 심리 동서원을 원하신다면 역사상 처음으로 혼인증명서까지 떼줄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이 운전도 못하고 애도 안 키우는 여자가 무슨 정치하려고 할 때 일정 노통면허에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근데 그게 정치랑 무슨 상관이냐고 당당하게 받아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밥상으로 안 쓰려고 당신의 그 꼰대 정치를 뒤엎으러 나왔다. 이렇게 똑바로 이야기할 바로 그 젊은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도 안 나오고 결혼도 안 한 사람으로서 수많은 보통의 사람들에게 당신도 정치할 수 있다 외치고 정치는 엘리트만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당신의 그 소나기에서 권력을 빼앗아온 바로 그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저는 당신이 서울 시민과 서울 밖의 사람들을 헬조선으로 몰아넣을 때 그들 옆에 서보자 나섰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 부끄러워서 잘 못 가요. 어, 12월에 출마 선언을 마쳤고요. 그리고 1월부터 저는 선거 활동을 위한 그 여러 가지 논의와 정책을 만들고 그 시민분들을 만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옵니다. 그리고 그 1월 달부터 사실 저희 녹색당은 다들 아시죠? 네, 녹색당은 여러 의제가 있습니다. 녹색당은 전 세계의 100여 개의 녹색당과 함께 연대하는 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의 헌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공동의 헌장 안에는 생태적 지혜, 생태주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뭐 풀뿌리 민주주의, 그 다음에 뭐 성평등, 페미니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다양성 옹호,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큰 제목으로 6개의 헌장으로 분류됩니다. 6개의 헌장에 동의하는 정책과 입장을 공동으로 내야 하고요. 5년에 한 번씩 함께 모여 총회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만들어갈 정책과 협약문들을 만듭니다. 저희 한국녹색당은 아시아태평양 지부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는데도 녹색당은 항상 그 녹색이라는 이름 때문에 환경정당으로만 비춰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환경 의제가 녹색당과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제임에는 분명하고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저희 캠프 안에서는 그리고 저 또한 이번 의제는 페미니즘으로 했으면 좋겠고 페미니즘 정치를 전면적으로 한번 드러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한 3개월간의 논의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그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과격단체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 기탁금을 혹시 얼마 내야 되는지 아시나요? 기탁금을 5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기탁금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한국이랑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국회의원 기탁금은 1,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비례는 1,500만 원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청장은 3천만 원 가량 되고 대통령은 3억을 내야 합니다. 근데 이 기탁금에 홍보 비용이나 공보물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게 아니라요. 그냥 말 그대로 등록비예요. 기탁금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아까 그 두 나라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나라들은 기탁금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 이런 데는 기탁금 제도가 없어요. 기탁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저희 다 아래로 높은 데가 영국이거든요. 영국 기탁금이 95만 원입니다. 네덜란드 16만 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기탁금 자체가 굉장히 정말 등록비 수준인데 한국만 이상하게 높죠. 이게 51년도 첫 번째 선거 이후로 국회의원들이 그 개정해서 일본에서의 법을 수입해 와서 공직 후보자 선거법에다가 집어넣는데 이때 논의 과정에서 왜 기탁금을 이렇게 높게 정했는지에 대한 근거 사항들이 전혀 없습니다. 51년도 당시에 기탁금을 50만 원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50만 원은 선거를 2번 치를 수 있는, 당시 선거를 2번 치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게 작동되면서 서민들이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이 정치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이번 선거를 1억 5천에 띄웠어요. 1억 5천은 제 통장에도 없는 돈이고요. 녹색당 통장에도 없는 돈입니다. 근데 저희가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오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이 1억 5천을 과연 모을 수 있을까가 선거 후반기까지 계속 고민스러웠던 저희 발목을 잡고 걱정했었던 그 의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월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서 이 기탁금 모으기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습니다. 앞두고 오늘 2월 13일은 예비 후보를 등록할 수 있는 날인데요. 오늘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인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을 하는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떠날까요? 뿅! 녹색당 사무실에서 빠져나오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진행했었던 예비후보 기탁금 마련을 위한 1만원 캠페인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와! 저희 목표했던 액수 2천만원을 모았고요. 만원의 손길 한 분 한 분의 모금으로 어제 당당히 이 예비후보 기탁금을 냈습니다. 서울시와 제주도 모두 다 1,000만원씩 예비후보 기탁금 납입을 마쳤고요. 지금은 후보관리위원회에 와서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등록금은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학력증명서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걸 내고 나면요 정식으로 예비후보가 되고 예비후보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장소 설치, 전 세대수의 10%에 준하여서 홍보물을 보내는 것, 그 다음에 전화작업, 어깨띠 착용, 그 다음에 명함 대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예비후보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럼 이거 내려가시죠. 저희가 예비후보 등록이 가장 첫날 갔어요. 신문에 나올 수 있는 게 그 정도 일이어가지고. 네, 여러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제출 서류를 내고 나면 이렇게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 접수 및 기탁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돈 만 원씩 모아서 정말 시민들의 돈으로 그 선거를 치렀습니다. 저는 제 공보물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공보물 재산 신고에 제 통장에 총액이 모두 다 합쳐서 1,000만 원이 안 되면 영원으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원으로 신고가 돼 있는 걸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후보를 뛸 수 있었던 건 저한테 큰 행운이었고 시민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돈을 모을 때, 후원금을 모을 때 미투운동들이 막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이때 김어준 씨가 이런 예언을 했었죠. 이 미투운동을 바라보면서 공작의 관점으로 사안을 볼 때 미투운동 관련 피해자를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에 등장시켜야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다. 라고 어떠한 음모론을 원래 제기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3명이었는데요. 한 명이 저였고요. 다른 한 명이 오현민 씨라고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오셨던 안철수 후보 전에 나오셨던 자칭 젊은 보수 희망, 보수의 젊은 희망 뭐 이런 분이셨는데 공약 3개가 군 가산점 부활, 그 다음에 소방관 시험 때 남성이랑 동등하게 체력 시험 보는 거, 그 다음에 3번째가 퀴퍼 시청에서 전면적으로 못하게 하겠다. 그 공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분은 정봉주 씨였습니다. 제가 이전의 사태들을 겪으면서 정말 예비 후보자로서 잘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 또 다른 한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시 의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야합하여서 선거구 획정안을 퇴보시키는 사건들이 좀 발생했었습니다. 한국은 소선거구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를 획정할 때 다 동을 잘게 쪼갭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선거구라는 게 아예 없어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모두 다 전 국민이 정당을 고릅니다. 그러면은 전 국민이 받은 득표율대로
그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는 하지만 비례대표의 이 파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례대표제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고 그 지역구 후보를 뽑을 때는 이 선거구를 잘게 쪼개기 때문에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승리하는 룰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진일보한 획정안을 내놓습니다. 초선거구제에서 그 중선거구제로 옮겨가자는 논의를 그때 했었고 여태까지 서울은 1인 아니면 2인 선거구제였거든요. 근데 4인 선거구를 35개까지 늘리는 안을 내놔요. 4인 선거구를 35개까지 늘리자는 건 뭐냐면 35개의 지역에서 4등까지의 후보가 당선이 된다는 거예요. 1, 2, 3, 4등까지. 그러면 승자 독식이 없어지고 줄어들고 그 다음에 사표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4등까지의 표가 실제로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니까요. 민의가 그대로 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4인 선거구 안이 서울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촛불혁명 이후에 지방선거는 달라야 된다는 기조 아래 이 선거구 획정안을 늘리는 것들을 다 제안합니다. 네, 서울시 같은 경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야합하면서 깜깜이 회의를 해요. 그 서울시의회 회의는 그 시민들이 방청권을 얻어서 참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본인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건물의 문을 아예 걸어 잠갔었어요. 그리고 아예 시민분들이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그리고 본 회의 때 토론 하나 없이 시민들이 소리 지르고 문제점이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4인 선거구 35개를 모두 다 삭제시키는 안을 본인들끼리 통과시킵니다. 아마 이번에 4인 선거구제가 있었다면 서울시 의회에 정의당 후보 혹은 뭐 더 다른 당의 후보들이 실제로 더 많이 당선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들입니다. 저만 저렇게 소리치는 게 아니라 다 소리치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이 안을 통과시켜버립니다. 이때 이 일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적폐를 없애겠다라는 지금 의지 자체, 본인들의 이 소명의식 자체가 좀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이때부터 지금 드러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라는 청소년 단체에서 청소년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라는 농성을 한 달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의 반대, 그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약간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결국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지 않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없어지면서 선거권 연령도 하향되지 않고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도 다 파기되면서 저희의 저의 전선은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후로 캠프는 외부의 요건에 외부들의 이 요소들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내부를 좀 더 잘 챙겨보고 페미니즘 정치를 어떻게 다 이 선거 안에서 실현해낼 수 있을지를 더 많이 논의해보자라는 내용으로 좀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실제로 3월에 저희 캠프가 20, 30대 비율이 90%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 비율이 거의 한 50%가 넘고 한 60%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정책을 만들고 선거 전략을 짜고 기획을 짜고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청년이었고 저희가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가벽을 치고 페인트를 칠하고 운이 좋게 아는 분께 전달을 받아서 그 방배동의 선거 사무실을 선거 끝날 때까지 200만 원에 한 50평짜리 건물을 200만 원에 빌렸고 그래도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나서서 다 나무 자르고 가벽 세우고 그다음에 페인트 칠하고 하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거사무소를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성별을 갖고 있던 모두가 다 평등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떻든 자유롭게 있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저희의 약간 희망 같은 것들을 좀 담았고요.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라는 공간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를 좀 논의하다가 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자유롭게 코워킹 일을 할 수 있게 하자. 일하거나 머물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페미니즘 책장 같은 걸 만들자. 그래서 여성분들이든 페미니스트 분들이든 모든 분들께 책을 좀 기증받아가지고 누구든지 빌리거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잠깐 온라인에서 논란이 좀 있기도 했었는데 성중립 화장실을 저희 그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안에 설치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소수자든 장애인이든 이 공간의 화장실을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화장실을 좀 재정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죠? 콘돔 자판기, 10대를 위한 콘돔 자판기를 설치하는 이복 콘돔이라는 단체랑 함께 협업해서 청소년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실제로 청소년분들은 안 하고요. 20대 분들 좀 가져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5월 달에는 여러 행사들, 사건들에 연대하면서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서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이거는 5월 19일에 있었던 달빛 걷기였는데 여성분들이 피켓을 들고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자유롭게 걷고 싶다, 몰카하지 말라 이런 단어들을 외치면서 신촌을 걸었던 날입니다. 제 영상 보는 게 제일 싫어요. 제가 어제도
갑자기 제 아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한 7년 만에 남자 그 동기였는데 저한테 갑자기 새벽에 전화하더니 제 동생이 잘 있냐는 거예요. 제 동생 이름이 신지영이거든요. 지영이 잘 있어?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만나자는 거예요. 저 왜? 그러니까 자기가 인터넷에서 지영이 영상을 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빨리 그 URL을 달라고 했어요. 더 확인을 해보니까 다행히 제 동생이 아니더라고요. 네, 제목이 신지영이에요. 그 동명이인의 누군가겠죠. 제가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파트너가 찍은 영상뿐만 아니라 뭐 화장실 몰래 카메라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분들이 어떠한 형식의 분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분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분노를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건설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머리를 맞댈 시점이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제 포스터가 거의 이제 마지막에 공개가 됐죠. 그때가 30일, 5월 30일쯤 선거를 13일 앞두고 그 포스터를 찍었는데 올렸는데 이때 그 혹시 몇 분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 포스터를 평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이 되게 유명한 변호사님이시거든요. 1920년대 이른바 계몽주의 모더니즘 여성삘이 나는 아주 더러운 사진을 본다. 개시건방진. 나도 찢어버리고 싶은 벽보다 그만하자 니들하고는. 이 벽보가 그 실제로 저희가 게시되고 나서부터 매일 훼손되는 일이 제보됐습니다. 벽보뿐만 아니라 현수막도 그랬고요. 제 벽보가 훼손된 방식은 놀랍게도 거의 비슷해요. 눈을 중심으로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그 이마 아래서부터 찢겨지거나 아니면은 칼로 눈을 이렇게 판다거나 아니면은 그 담뱃불로 지진다거나 눈을 공격하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변호사가 해주신 이 페이스북 글이 왜 이 벽보에 분노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그동안 정치에서 호명되었던 방식은 여성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거나 혹은 여성성을 완전히 지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뭐 호남의 딸, 영남의 며느리 뭐 이런 걸로 그 여성 정치인의 슬로건이나 구호를 삼거나 뭐 아니면 똑순이 집안을 똑부러지게 잘 챙기듯 지역 정치 똑부러지게 챙기는 똑순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슬로건으로 채우거나 뭐 아니면은 남성 정치인보다 훨씬 더 남성스럽게 통치고 거센 정치인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죠. 저는 이번 그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고 벽보를 그 만들면서 이러한 방식의 사회, 그전의 사회가 소비했던 방식의 여성 정치인 이미지에서부터 좀 탈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고 내가 젊고 여성인데 우리 사회의 서울시의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멋있네 생각했고 제 사진이 포샵을 하지 않은 사진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이랑 너무나도 다르지만 사진 참 잘 나왔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사진보다 더 독한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아주 순한 축에 속하는 사진이고요. 더 독한 사진 막 정면으로 거의 막 그 어디 뚫어버릴 것처럼 이렇게 쳐다본다거나 뭐 하는 것들이 의도치 않게 사진에서 있긴 있었는데 굳이 그걸 쓰지는 않았었어요. 나중에 저희 캠프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사진 썼으면 큰일 났었겠다 이러면서. 근데 이
변호사분이 얘기해 주시는 계몽주의 모더니즘 여성 삘이 나는 아주 더러운 사진이 뭘까 이런 걸 제가 찾아보다가 찾다가 찾은 게 그 그림입니다. 저게 나혜석이라는 우리나라 첫 페미니스트 여성주의 작가라고 불리는 작가이자 화가이자 시인이자 여성 작가가 그린 자신의 자화상이에요. 저 당시에도 저 자화상이 선구적인 것은 정면으로 바로 응시하고 있고 동등한 위치에 미소를 짓지 않은 여성의 표정을 그렸죠. 나혜석 작가가 이거를 발표하고 나서 들었던 말이 여자가 건방지네라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자가 성났다, 여자가 고집이 세고 그 기집애 참 건방지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몇십 년의 시간을 넘어서 60년의 시간을 넘어서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 사회가 또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가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해야 하는 태도와 시선, 미소를 정해놓고 그것들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 어떠한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장 선거에 후보로 나와서 페미니즘 후보로 이야기했던 좀 성과가 있다면 이 네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 제 정책 중에 성평등 정책 중에 성평등 계약제라고 하는 정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시 매해 예산이 약 35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쓸 때 서울시의 전 산하기관, 위탁기관, 용역기관에 이행 각서를 쓰게 한다는 거예요. 옴부즈만 계약처럼요. 지금 청렴 이행 각서를 다들 쓰잖아요. 모든 위탁 용역 기관에서. 이때 성평등한 것을 이행하겠다라는 각서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뭐가 들어있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조직 자체를 어떻게 성평등하게 만들 것인지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걸 제출하는 것. 두 번째는 성폭력이 발생할 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2차 가해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만드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평등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쓰는 것. 성평등 계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원순 전 시장님의 정책으로 들어갔고 상당 부분 좀 왜곡됐긴 했지만 어쨌든 성평등 계약제라는 이름으로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저는 페미니스트라는 이 5글자를 서울시 곳곳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신처럼 새겨 놓고 싶었어요. 이때 제가 후보로 나왔을 때만 해도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는 거의 금기시되는 단어였습니다. 특히나 그냥 일반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본인은 페미니스트라고 밝히기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말하는 순간 백래시가 들어오고 퇴사를 종용받거나 아니면은 눈치를 받거나 너 메갈이야? 너 해? 너 워마드야? 이런 질문들, 사상검증 같은 것들을 계속 받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의 입지가 계속 줄어드는 일들이 발생했었고 근데 만약에 선거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페미니스트를 후보가 자임하고 나선다면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을까를 상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언어의 대중화도 일으키고 싶었고 한국 사회가 페미니즘, 더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심점의 역할도 한번 해내고 싶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강원도지사 최원순 후보의 홍보 영상입니다. 저 와이셔츠 입으신 분들이 그냥 백댄서가 아니라요. 실제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후보로 나올 사람들이에요. 지금 누구로 얘기하는지 뭐 어디다 했지? 삼척, 구청장,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한 팀이다 우리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너무나 충격받았습니다. 이 최문순 후보님 이 영상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 포스터 사진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후보를 소개하는 이 포스터 때문에 한번 몰배를 맞았었어요.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 단 한 명의 여사도 없을 수 있냐 라는 문제 제기를 좀 받았었고, 이 웹자보에서도 여성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일러스트로 더불어민주당이랑 피켓을 들고 있어서 이게 문제적이다 이런 비판을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비판을 듣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 영상이 올라왔어요. 지금 실제로 거대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성평등에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런 남성 중심 정치가 왜 문제적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 깨달은 것이죠. 지금 너무 공공연하게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실제로 여성 후보자들은 거의 기초에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구의원에서는 많이 늘었는데요. 구의원 위로 올라가 보면 거의 후보자가 없죠. 광역단체장 후보 0명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선자들도 다 남성이에요. 다 예견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의 한계이자 풍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라는 연구 단체에서 만든 수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건 기초의회에서 처음으로 여성 후보자 비율이 30%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여성 정치학계에서 보면 한 의회에서 30% 이상의 수를 얻게 되면 소수자의 목소리가 여기서 여성이겠죠? 여성의 목소리가 세력화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30%가 되면 임계치를 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평등한 과반까지 갈 때까지 영향력 있는 정책을 세우고 평등을 만들 때까지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이 만들어진다고 봐요. 이번 선거에서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저 수치입니다. 기초의회에서 처음으로 여성 비율이 30%가 넘었다는 것. 좀 문제적인 것은 비례 비율이 높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아직도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광역의회에서도 좀 비슷비슷하다는 것이 좀 문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초에서는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녹색당이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면서 공격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왜 녹색당이 페미니즘 이야기하냐. 그리고 녹색당이 지금 생태 정치를 더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왜 페미니즘 정치 이야기하냐.
근데 저는 녹색당이 얘기하고 있는 생태주의 안에서 여성주의가 들어가거나 혹은 여성주의가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색당이 얘기하고 있는 생태주의는 인간이 지구를 착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인류가 갖고 있는 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을 개발하고 성장만을 제일주의로 만들어나면서 파괴했던 생태계들이 결국 인간이 지구를 착취하는 것이었다라고 보는데, 그 착취 구조에서 인류가 자연을 착취했던 것처럼 여성 또한 가부장제 안에서 착취당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에코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녹색당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모든 정당들이 점점 더 페미니즘과 성평등을 이야기해 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페미니즘이 아직 드러난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헤쳐나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난민 문제, 혹은 이번에 나왔었던 부적절한 단어들을 과격하게 사용하여서 페미니즘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비생산적인 성대립으로 지금 치달을 것처럼 보이는 것,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저는 페미니스트로서, 그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 앞서서 얘기했던 이런 질문들, 뭐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말할 수 있는 동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주말 방송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분은 녹색당 입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녹색당 많이 입당하면 좋죠. 그래서 이따가 사진 찍으실 분도 녹색당 입당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분들도 녹색당 입당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담감 없이 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당첨이에요. 네네. 편히 하셔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다니는 교육 정연이라고 하고 안타깝게도 어쨌든 가입한 지가 조금 돼가지고 당황해 있어는 답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앉아서 편히 이렇게 저는 이틀 전에 네이버 검색창을 그렇게 밟았던 방금 얘기하셨던 부적절한 단어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후보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페미니즘의 갈래가 이제 페미니즘 전체가 수면 위로 구상을 하고 아직까지 그 안에서도 의견이 다르지 않는데 제가 페미니즘이라는 걸 처음 접하고 남성으로서, 그러니까 기득권에 취한 남성으로서 가지고 가는 공부를 조금씩 해나가면서 여러 관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에 대해서 제 입장을 어떻게 해볼까, 아니면 물론 입장을 세운다는 건 제가 되게 좀 오만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은 제 나름대로의 가치를 정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혹시 게시판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인가 엊그저께 저희 홈페이지 다운 게시판에다 글을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제 질문, 게시판에 올린 제 질문은 이거였어요. 저희 교회로서 얘기하는 것이 나오면서 얘기하는 것이야 모르겠는데 저희 강령에 보면은 비폭력과 평화주의로서 세상을 바꿔나간다 라는 강령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부재나 어떤
플러팅 되는 걸 보면서 올라오는 거 보면서 내가 추구하는 게 맞나? 내가 생각하던 우리 국당의 가치가 맞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그 안에서 앞으로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등장을 하고 각자 다른 여성들의 입장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다른 갈등이 지금도 현재 발생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국 남성으로서 남으로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하나 그 바로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폭력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를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비폭력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정신을 잃지 않아야 더 건설적인 방법으로, 더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검색어 순위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기사들은 약간 조금 제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기하라는 이 단어가 문제적이고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는 쓰면 안 되는 단어이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시위대가 그 단어를 공식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을 소비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어떠한 문장만 떼서 신지예가 대통령 모욕을 옹호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사가 계속 올라오면서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뉘앙스를 자꾸 이제 풍기게 만들고 그게 어떠한 형식의 편견과 오해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페미니즘 맨 처음 등장했었을 때 페미니스트들이 받는 편견과 오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때의 70년대 페미니스트들은 치마 입은 약간 하이에나, 자기 아이를 버리고 가는 독종, 그 다음에 문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트러블 메이커,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이 좀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페미니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가를 전 조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물불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군가를 모욕하면서 자기 이슈를 이야기하는 어떠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피해 입은 것이 가장 1순위인 걸로 여기는 사람들. 약간 이런 이미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시위장에 가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제가 낙태죄 시위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 있는 분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언론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사실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단어들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데 저는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공식적으로 쓰지 않고 거기 해화역에 모인 6만 명 중에 일부가 그런 단어를 구호를 외쳤다면 저는 그 시위 현장에서 주최 측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게 공식적인 구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 집회 때 이 여성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를 사실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여성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해화역 시위 있기 한 3일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발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성폭력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여성들이 성폭력 때문에 수치심과 명예 실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워딩을 남겼어요.
그러고 나서 여성들이 그 집회 때 그 발언에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진행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제기해라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제기해라는 단어는 12대 일부에서 나온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굉장히 오묘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 여성들은 잘못됐다. 감정적이다.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고 있지 못하다. 이게 제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쉬운 태도입니다. 저로서도.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떠한 맥락들이 삭제되고 거기 시위장에 나온 여성들이 원래 얘기했던 구호는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좀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언론사들이 이렇게 받아 적지 않고 맥락을 삭제시키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좀 있어서 저도 좀 조만간 그 입장문을 따로 내려고 해요. 저는 어쨌든 그 문자가 당연히 잘못됐죠. 써면 안 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인교회 다니는 사람이고요. 사실 많이 기다렸어요. 지난주부터 이 광고 받고요. 일단은 그 오해를 한 가지 벗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요즘에 탈코르셋 운동 중에서 신지혜님께서 뽀샵을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음을 이렇게 보게 돼서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론 피부 뽀샵은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노얼평, 노필터, 노성형 이거에 이제 어긋난다고 해서 또 일부 에서 많이 이렇게 아마 비판을 들으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님을 확인하며 반갑습니다. 지금 금방 이렇게 문재인 제기에 저는 그 문제적 단어를 쓰겠습니다. 환기하는 의미로 그 얘기가 나온과 동시에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아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얘기가 아닐까 해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난민 문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아까 저는 잘 몰랐었는데 반가운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가 처음 운동의 시작점이었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좀 마음이 많이 동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여성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소수자, 가난, 계급 이 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 공통의 지점이 있구나를 발견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요즘 언론에서는 이렇게 비친다. 언론에서는 또 이렇게 장난질한다 이런 얘기했지만 자기 문제만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혹은 그것이 진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사실 난민 부분에 있어서 엇갈리게 될 수밖에 없는 듯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여성 목사로서 이런 꽃바지를 입는 사람으로서 남성들이 다수인 90%에 육박하는 곳에 있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요즘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대가 페미니스트고 내가 페미니스트고 저희가 페미니스트라 할지라도 네가 어떤 존재의 페미니스트냐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 그것이 분열인지 아니면 어떤 생산적인 다양성인지는 판단하기는 아직은 유보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는 페미니스트 자체를 이야기할 때 남성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얼마 전에 그 보이루라는 말 때문에 폭력을 당했다 이 사태까지 이제 제 기사를 하나 접했는데 이 정도로 첨예하게 된 사건 속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난민이 방점을 찍었고 실제로 저희 교회 안에서는 난민 반대 운동을 하는 그 분들도 있고 저 역시 또 한편으로 그 마음에 많이 동의가 돼요. 그래서 신재님이 가지고 있는 그대는 어떤 성분의 페미니스트이며 어떤 계급성을 가지며 젠트리피케이션에서부터 출발한 그 가난, 그 소수자성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난민으로 난민 역시 아주 지극히 정치적으로 소수자가 맞거든요. 우리 여성의 입장으로 봤을 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가 사실 궁금해집니다. 근데 저는 페미니스트 정치가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정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 페미니즘 정치, 그러니까 여성이 정치한다. 그 다음에 여성이 왜 정치인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을 전 받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소수자성, 약자성을 지닌 그 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도 평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 외에 다른 소수자들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그들의 문제에 연대를 보낼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왜 한국 사회에 여성 운동이 그렇게만은 돌아가지 않느냐를 저도 일정 부분 비판하고 싶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권력을 가진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이면 저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들이 왜 자꾸 약자들끼리의 대립과 다툼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냐면, 제가 보기엔 정치가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난민 문제가 터졌을 때도 정부가 사실은 그 전부터 대책을 세워놨어야 되는 거였겠죠. 난민 문제 지금 난민법 제정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근데 그 여성들이 어떠한 불안과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고 있는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여성들의 불안을 근거 삼아서 난민을 깐깐하게 심사하겠다, 많이 받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여성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도, 근데 저는 그것 또한 이해해요. 그것 또한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근데 저도 페미니스트로서 여기 안에서 메시지를 난민을 우리는 함께 포용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라, 우리는 난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서 건너온 남성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네요. 왜냐면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좀 겪으면서 그 동생에 관한 영상을 제보를 받으면서 이게 만약에 제가 참 운이 정말 좋았어서 제 동생이 아니었지, 제 동생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그리고 혹은 내가 장본이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1만 명, 2만 명, 경찰 수산 2만 명까지라고도 보고 최측은 6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떼안볕에서 그렇게 모이는 그 마음의 근원에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작동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리고 목사님 말씀처럼 계속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저는 이런 공포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쉽사리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어떠한 심정들도 좀 이해가 되니까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저도 함께 내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 정치적인 입장으로는 한국은 난민을 너무 수용 안 했고요. 난민을 더더욱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500명 갖고 이렇게 논의할 때가 아니고, 한국 파이로 봐서는 30만 명, 50만 명 단위로까지도 고민을 해볼 시점이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치가 여성들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건 묵묵부담 상태이거나 난민을 안 받겠다는 국제 정세상의 어긋난 태도가 아니라, 난민을 받을 건데 이들이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서 함께 어우러 살 수 있도록 우리 국가는, 정부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함께 그 난민의 아이들과 우리 자국민의 아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바꿔보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저기 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페미니스트 강의 도중 뭐 있더라 그 선생님께서 대답하신 도중에 가끔 뭐 난민을 언급하셨는데 그 중에 한국 사회에서 그 일부 무슬림의 자식들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할 때 일단 종교 간 그러니까 사회에서 종교 교리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사회 동화해가지고 이슬람 풍습을 거부해서 한국 사회에 동화한 무슬림 그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해 혹시? 그러니까 뭐 교복을 입지 않는다고 얘기한 학생 그 청소년들이나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한국 사회에 얼마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면 그것 하나를 못 받아들이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복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10대 때부터 두발자유 청소년 인권 운동을 했었어요. 중학생 때부터. 그때부터 교복을 없애고 두발을 자유화로 만들고 각자 그 학생 청소년들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자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왔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교 앞에서 인권은 멈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슬림들이 무슬림 아이들이 뭐 특별한 어떤 뭐 이상한 걸 갖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로 동화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아기 때부터 그 일원화된 삶의 문화와 태도를 주입시키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난민들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다음 21세기 다음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난민들이 갖고 있는 이 고민들을 단순히 뭐랄까요? 외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원래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서 봐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질문 또. 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당원이 될 수 지금은 현재 지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건 좀 어렵고요. 지나가는 이제 포스터 이후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단발머리에 안경만 끼면 신지니 이랬던 그랬는데 그 정도로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찍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이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현재 그 성돌 여기 한민교회의 분교인 성돌 마포에 예, 마포의 성돌향민교회 그 성소수자 사역하시는 임보라 목사님 아시나요? 네네. 그분께도 여쭤봤는데 답을 못 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까 전에 남탄 정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 이런 얘기 말씀하셨죠. 페미니즘 정치를 얘기하셔서 제가 질문 드린 건데요. 그 광역단체장 0명, 경기도 기초단체장 중에 은수미 성남시장 1명. 네. 네. 등등. 그리고 교육감 중에는 울산교육감 노옥희 교육감 1명. 되게 적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네. 뭐 당선되는 것도 적고요. 공천되고 당선되는 것 자체가 비율이 낮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페미니즘이라는 것의 정의가 성이 두 개가 아니다. 생물학적 성과 성 곱하기 자신이 인지하는 성 곱하기 지향하는 성적 지향까지 해서 n개의 성이 있다. 그 n개의 성의 평등이다. 평등을 지향한다. 제가 알고 있는 페미니즘의 정의가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커밍아웃한 성소수자가 당선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성소수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커밍아웃한 네, 커밍아웃 후보는 없는 걸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당선된 사람 후보 입후보 한 사람은 있는데 네. 옛날 그 노동당의 이번에도 전신인 녹색당 진보신- 후보가 아, 입후하셨어요. 네. 있었고요. 지난 옛날에 노동당의 전신인 진보신당에서 어떤 네네. 후보가 나왔었는데 득표율 1.5% 정도 뭐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비율이 낮은 게 현실인데 드리고 싶은 질문은 생물학적 여성 정치인의 탄생이 보면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봤단 말이죠. 페이스북에서 뭘 봤냐면 이제 비꼬듯이 막 봤어요. 그 방역단체장 뭐냐 이렇게 선거 결과를 보여주면서 대표 결과를 보여주면서 광역단체장 이상의 정치는 뭐 40, 50대 이상의 남자들만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밑에 심지어 할당제도 없는 거 아시죠? 막 이런 비꼬듯이 말하는 그런 걸 봤고 그리고 그런 것도 봤고 그리고 또 예전에 그 작년 9월 1일인가 그때 정의당 이정희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발언할 때 교섭단체 아니야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새 헌법에는 젠더 평등을 못 박아야 하는데 젠더 평등을 못 박아야 하고 젠더 평등 시대를 여는 길잡이가 돼야 하고 성별화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를 분명하게 못 박아야 되는데 새 헌법이 발동되면 여기 있는 국회의원의 여성 의원의 비율부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계속 제가 의문점이 들었던 거는 제가 일부러 보자니까 여쭤봤어요. 생물학적 여성 정치인의 탄생이 페미니즘의 실현과 관련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예시로 최초의 여성 대통령,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말씀 안 해도 잘 아시겠죠? 네, 페미니즘 향상이라고 절대 보지 않거든요. 저는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볼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광역단체장이나 교육감 성비가 다 1대1 생물학적 남성이라서 성비가 1대1이고 그 중에 커밍아웃한 성소수자가 몇 있고 그런다고 해서 진정 아까 제가 알고 있는 정의 N개의 성의 평등 그런 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여성이거나 성소수자이면서도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혐오를 일삼고 타 N개의 성에 대한 혐오를 일삼는 그런 여성이면서 성소수자이면서도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들 많이 봐서 그 생물학적 여성 또는 성소수자 정치인의 탄생이 페미니즘 정치와 큰 개연성이 있을까? 이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 두 가지 두 번째 죄송해요.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 성체 보도 기사. 죄송해요. 성체 보도 기사를 봤거든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 카톨릭에도 굉장히 몸담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엄청나게. 이거에 대해서 뭐 예수의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신재 위원장님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죄송해요. 여기 앉아서 네네. 한 시간만 정도 네. 서서 얘기하셔가지고 앉아서 양해해 주시면. 첫 질문이 그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페미니즘 정치랑 이어지는 것이냐? 모두 신재영 의원님 같은 죄송해요. 신재영 위원장님 같은 게 아니라요. 근데 저도 거기 그 지적에 공감해요. 제가 그 여성운동 중에 정치운동을 해왔었던 분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했었던 문제 제기이기도 해요. 실제로 여성 정치인들이 성평등 정치뿐만이 아니라 훌륭한 정치인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고 자기 자질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성별 비율이 올라가는 것을 승리라고 볼 수 없다.
그때 어쨌든 첫 번째 노선이 그럼 30%까지라도 만들어 놓자였던 거예요. 비율을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30%까지 만들면서 오랜 시간 동안 정치인들을 좀 키워내자, 여성 정치인들을 좀 키워내자 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두 가지가 다 결국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적 목표가 있으면 질적 목표가 있는 것처럼요. 근데 어느 하나에만 매몰되는 순간 사실은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는 어렵겠죠. 근데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었는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워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 그 후보자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대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슬로건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박정희의 친화를 이어받은 정치인이지 그냥 단순한 여성 정치인으로 저는 읽히지 않았다고 봅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그 진보던 보수던 간에 박근혜라고 하는 정치인은 그 신화적 맥락 안에서 어쨌든 뭔가를 하긴 할 거다라는 믿음들이 전 있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그 계신 분들에게는 그런 상태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여성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다라고 쉽게 약간 치환할 수 없는 신화적 구조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때문에 더 여성 정치인들로서 더 힘든 일들이 많아요. 저도 선거 자로 뛰어서 유세를 하면 몇 분들이 오셔서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냐. 이 여성 정치 나오면 안 된다. 박근혜 제2의 박근혜, 제3의 박근혜 나온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뛰어넘고 싶은 것 또한 저의 욕심이고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여성 정치인들이 많아지면 어떤 정도의 문제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 그래서 중요한 게 단순히 여성 비율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의원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나이대 지금 국회 평균 연령이 최고령이에요. 역대 최고령 55.5세를 찍었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의 수장의,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총리급의 평균 나이가 50세예요. 한국보다 5살이나 어린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죠. 국회보다 나이가 5살이나 어린 사람들이. 이 흐름들은 저는 어떤 특정한 계층이 과다대표된 현상이라고 봅니다. 비단 남성뿐만이 아니라요. 남성 중에서도 돈 많고 평균 재산이 40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국회 지금 평균 재산이. 그 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20대 국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19대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모두 다 총 합해보면 여의도 면적의 1.3배고 에버랜드의 3배 정도의 면적의 토지를 300명이 갖고 있었어요. 전 그들은 절대로 전월세 상한제 같은 정책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땅 부자니까요. 그건 사실 이런 거예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별로 그렇게 관심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여성들이 불법 촬영물 문제 계속 얘기해도 정부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화장실 전면 검수조사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검수조사를 그건 화장실을 다 검수조사한다 해서 불법 촬영물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국내 P2P 사이트라도 관리하고 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지금 여성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P2P 사이트를 그렇게 막으면 P2P 사이트들이 망할 거다. 이런 대답을 내놓아요. 그리고 지금 여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떠한 문제를 원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여성이 안 돼보고선 모르는 거죠. 사실 정치인들이 만약에 자기가 막 나체로 있는 사진이 온라인에 그렇게 박히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면 지금의 입법, 지금 국회가 열리지도 않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도 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여성 정치인을 질적으로도 잘 키워내야 되는 것도 맞고 양적으로도 잘 키워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잘 함께 도전해 봐 주시면 저도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성소수자 의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민노당 시절 때는 그 장애인 의원도 실제로 배출하고 농부도 있었고 왜 근데 그것들이 지금 다 한국에선 사라졌나 뭐 이렇게 전 가끔씩 약간 좀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역시 시간이 흐른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아까 그 성체모독 얘기하신 건 저는 그거는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이고 너무나도 문제적인 일인데 한편으론 왜 이 일이 이렇게 집중될까엔 전 단순히 성체모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워마드가 성체모독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베들도 성체모독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성모 마리아상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사진을 올려서 증명을 한다든지 뭐 그걸 뭐라 인증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잘 이게 부각되냐면 그런 일은 기사거리가 아니고 워마드가 성체모독하는 것은 기사거리로 소비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조는 너무나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면으로 좀 해석돼야 될 좀 일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많은 질문이 해소됐는데 잠시만요. 장애인의 어머니이자 또 여성 정치인인 유력 정치인인 자유한국당의 나아머시기 의원을 생각하면 정말 그 세대를 대표하는 의원을 뽑아도 잘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우리 김수경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수경이고요. 향림 교인입니다. 제가 또 마이크를 들면 또 막 한없이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주 짧게 이제 질문이 아니어서 아까 질적인 거 양적인 거 이야기를 해서 여성 성비율 맞추려고 제가 사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용이 아마 거의 아무것도 없을 텐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시급하게 하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여성 페미니들에게 이런 뭐 지금 제기해 문제라든가 성체모독, 뭐 난민까지 포함해서 부정적인 이런 일부 세력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선 페미들이 어떠한 것을 주장을 하면 항상 십자가 달기처럼 이런 문재인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혹은 남면에 대해서, 혹은 성체모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게 모를 수 있는 것. 페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건 맞고 이렇게 하는 건 틀리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먼저 검열하려고 하는 그 프레임 자체가 저는 되게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면에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그 목소리에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무서우니까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성체모독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제기의 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페미들이 이야기하면 항상 그 격가지들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항상 먼저 물어보 너 페미지? 건강한 페미들이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묻는 것 그거 자체가 저는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항상 건강한 페미들을 이렇게 소환해내고 왜 이런 일이 있는데 왜 너희들 아무 말도 안 해? 언제부터 이렇게 페미들이 하는 이야기들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해주었다고
것처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페미들을 소환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프레임조차 저는 이렇게 남성 가부장적인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 놓은 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한마디만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면 죄송합니다. 답변 하실 질문 또 하나 있는데요. 그리고 그다음 우리 정현수 군 말고 한 분만 더 할게요. 그분은 진짜 독특한 가입하는 안녕하세요. 현민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발언해주신 거랑 맥을 좀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소수자의 차별을 반대하는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한 분의 정치인으로서 흔히 메디컬 페미니스트 혹은 TERF 페미니스트들과 화해할 수 있는 페미니즘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보신 거라든지 대답해 주실 수 있을지. 아니 근데 저는 그게 화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다음에 그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은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그 어떠한 방식의 운동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막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별로 이렇게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게 잘못되어서 우리가 다시 모두 다 이 운동이 화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거 자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예를 들어 막스주의 같은 것도 얼마나 막스주의 계열이 많아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달라지고 그래서 서로 자기네들끼리도 싸우고 꼭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은 항상 다 그런 다른 해석들이 있고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계파가 있는 거고 서로 다른 생각들과 관점들을 그때그때마다 갈등을 통해서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어찌 보면은 정치가 갖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더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한국의 지금 페미니즘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상대방을 악마화시키면서 진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은 저는 좀 들어요. 그것이 저든 누구든 모두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나랑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논의의 테이블에는 들어올 수 있는 어떠한 존재로서 봐야 하는데 이제 그게 꼭 페미니즘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그 논의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터프 페미니스트들이 중에서도 몇 소수가 남성들을 약간 이렇게 배제하고 가자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몇 또 소수 남성들이 저 페미니스트들은 좀 정신 나간 애들이야 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대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합이나 유흥 이런 거라기보단 제대로 갈등해보고 싶어요. 제대로 잘 토론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저는 메디컬 페미니스트들한테도 쉽게 너희가 하는 거 잘못됐어라고 얘기를 사실 못하겠어요. 그들 또한 어떠한 맥락과 생각들이 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선택한 방식들이 있다고 보고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실제로 제 사상과 신념과 대립하는 일들이 발생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하는 것 그것 말고 다른 페미니스트들도 그러니까 또 다른 페미니스트 계열은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고 본다. 우리 건강하게 한번 갈등해보자 라고 제안 던지는 것 정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저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마지막. 진우 씨는 한 번 했으니까 참을 수 있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메일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아 선생입니다. 저는 많이 보고 있고요. 일단
일단 오늘 저는 성덕이 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고 오늘 강의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던 건데 사실은 이렇게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서 저는 좀 울컥한데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렇게 낱낱을 범여당하는 그러니까 어떤 대표성 때문에 뭐 아까도 뽀샵 얘기도 나왔고 뭐 난민 문제 어떻게 생각하냐부터 해서 저는 사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굉장히 완전 무결해야 되고 모든 소수자를 포용해야 되고 아니면 뭐 뽀샵도 안 하고 막 탈페미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신지혜 위원장님 사람으로서 내가 사람으로서 공감하고 페미니즘이 저런 결도 있구나 라는 걸 보게 돼서 저는 사실 굉장히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고 굉장히 지지해드리고 싶고 경기도민이라 못 찍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페미니즘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러시면서 사실 굉장히 그 어떤 대표성을 띠는 그 부담감은 없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여성 정치인에게 약간 뭐랄까 모든 문제를 다 명확하고 명료하고 선하게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여성을 억압하는 건 아닌지 저는 조금 그런 지금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기자들한테 실제로 그런 질문을 엄청 받아요. 해와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마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기자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성체모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대뜸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못 봤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는 잘 모르고 제가 지금 바빠서 끊겠습니다. 그럼 끊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냐면요. 지금 기자들이 제가 반대하거나 옹호하기를 바래요. 제가 워마드는 아주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워마드는 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택하면 제가 여태까지 한 달 동안 잘 빠져나가다가 얼마 전 그 KBS 나가가지고 그 말 한 번 잘못해서 그 트위터에 나간 거예요. 그게 딱 걸리면 그리고 그 방송을 한번 보셔도 좋겠지만 보셔도 되지만 사회자가 계속해서 저를 압박해요. 더 얘기하라고 눈빛을 보내면서 더 얘기하시라 계속 생방송 중인데 계속 이러면서 기자들이 그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 기자들이 사실 제가 대표성을 띄어서 그렇다기보다는요. 이 페미니즘 의제가 강렬한 성대립으로 갈등으로 치닫는 걸 계속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실제로. 그리고 그게 계속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던지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한가운데 있으면서 이게 이제 정신을 단디 차려야겠다, 똑바로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계속 들고 계속 들어요. 근데 제가 그치만 계속 그 상황들을 하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맞닥뜨리고 싶은 건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얼굴을 본 사람들은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여성 운동들이 여성들이 그 집회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그렇게 바로 다 치환할 수 없다. 실제로 그들이 얘기하는 건 나는 불법 촬영물 때문에 힘들기 싫어, 고통받기 싫어 이런 진심이거든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데 제가 불법 그 집회 집행부는 아니에요. 전혀 잘 모르고 낙태죄를 얘기하는 여성들은 실제로 임신 중지를 결정하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 친구는 그 2000년대 초반에 갓 21살 정도가 돼가지고 임신 중지를 결정했어요. 그 친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임신 중지를 결정했는데 프로라이프 의사회라는 의사회가 생긴 거예요. 그 의사회가 의사 3명이 산부인과 의사 3명이 모여서 만든 그 의사회인데
인공임신 중절하는 병원들을 다 고발하고 다녔어요. 그때 병원 수술비가 10배가량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한 600만 원을 모아야 했었어요. 그 600만 원인데 다 20대 초반 돈도 없고 빌려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친구가 결국 한 5개월 정도 백화점에서 신발을 팔았어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그 여성의 생애에서 계속 있으니까 사실은 그 구호를 외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떼약볕에 나와서 그 집회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증오나 분노나 어떠한 남성들과 싸우기 위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겪었던 이런 고통들을 이제는 그 내가 막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함께 이해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 네.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요. 정말 저도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제가 꼰대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치열하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지점을 바라봐야 될지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세상 깨닫게 되는 강의였고요. 너무나 치열한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석을 통해서 우리한테 쉽게 납득시켜준 우리 신지혜 강사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너무 인기가 좋으신 걸 알기 때문에 특별히 포토타임을 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포토타임은 원하신 분들은 요 앞에 쭉 오시고 일렬로 한번 서보죠. 그리고 정 폭이 안 되면은 앞줄에 이렇게 좀 구부리고 앉는 형식으로 해서 그걸 좀 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